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어젯밤 깜짝 놀라셔서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상계엄이 마지막으로 선포된 게 11.6 사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직후인 1979년 10월 27일이었거든요. 무려 45년 만에 대한민국에 다시 비상계엄이 내려질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최근 우리나라가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비상계엄은 유혈 사태로까지 치닫지는 않았습니다만 국회에 무장한 군인이 진입하는 사태가 빚어졌죠. 윤 대통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12월 4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캠코가 뭘 하는지 알아? 캠.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캠.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캠. 더 많은 국민이 국가 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가치를 캠. 언제나 당신 편에 서서 대한민국의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 대한민국 희망을 캠.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마음에 폭풍이 몰아치는 하루였다면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소리는 스트레스 감소를 도와주는 안마의자 LG 힐링미의 마인드케어 사운드입니다. 휴식의 새로운 바이브, LG 힐링미 MX9. 독일도 돌았다. 스위스도 돌았다. 대성 보일러도 유럽처럼 빙 돌았다. 원통형 콘덴싱으로. 대성 보일러가 만드는 유럽형 콘덴싱의 시대. 당신의 콘덴싱은 유럽형입니까?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팀장님, 연금도 투자하세요? 알아서 크는 연금은 없으니까 투자해야죠. 아, 투자의 차이가 연금의 차이? 이제 연금도 투자다. N2 퇴직연금. 역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24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NH투자증권. 원금 손실 유의,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건너오세요. 당신의 퇴직연금이 원하던 글로벌한 세계로. 내 연금 상품 그대로 중도해지 없이도 실물이 저는 지금이다.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은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 증권으로.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긴급 편성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을 연결해서 급박했던 어제 국회 상황 좀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평론가의 시각도 좀 들어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자, 지난 밤사이 우리 전국이 너무나도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당연히 어제 밤 꼬박 새셨을 테고 오늘도 계속 하루 종일 일정이 있어서. 네. 지금 뭐 괜찮으십니까? 몸 상태는? 지금은 뭐 이렇게 긴장한 상태니까 몸이 아프거나 뭐 그러지 않고요. 예. 잠을 못 자기는 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뭐부터 물어봐야 될지 모를 정도인데 너무 많아서 여쭤볼게. 일단은 네. 어제 비상계엄령 선포가 되고 국회 진입,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오신 건 언제쯤이셨습니까, 임미애 의원은? 제가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을 예. TV를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본 거예요. 저랑 똑같네요. 예,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가 10시 한 30분 조금 넘었을 시간인데 거짓말인 것 같아서 제가 저희 의원들 전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다가 들어와서 확인을 했더니 저처럼 소식을 접하고 이게 진짠지 아닌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문의가 막 빗발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이다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는 그러면 저희 국회에는 해야 할 일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국회로 모이자라고 그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다들 곧바로 국회로 달려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그래도 좀 가까운 데 있었기 때문에 도착은 일찍 했어요. 한 11시 전에 도착했는데 11시 전에. 모든 곳에 문이 다 출입구가 봉쇄되어 있고 병력이 쫙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문에는 이제 병력도 배치돼 있었지만 시민들, 그다음에 소식을 듣고 달려온 그 국회 직원들, 그다음에 기자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문을 열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저도 이제 그 자리에 가서 제 신분을 밝히고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 국회에서 이 사안을 다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대통령은 있기 때문에 국회는 열려야 되니 문을 열어달라라고 요구했는데 안 열어줬죠. 안 열어줘서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저는 담을 타넘었다 그래야 되나? 문을 타넘고 들어갔어요. 문을 타넘고 들어갔다. 네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담 넘어 들어갔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엄령이 선포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정치인에 대한 구금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걱정되더라고요. 그렇죠. 영화를 봐도 늘 그것부터 이루어지거든요. 국회가 이 계엄령에 대해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의결하기 위한 국회의사당의 의원들이 접근을 못해요. 구금을 해버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장 당시에 황교안 그 전에 총리하셨던 그 황교안 씨의 페이스북을 보면은요, 국회의장 우원식과 한동훈 대표를 구금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거기 나와요. 어젯밤에 실시간으로? 네, 그 얘기가 그게 돌았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특히 민주당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 우원식 의장, 한동훈 대표, 그다음에 조국 대표 모두가 똑같이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는 처지였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문으로 와서 문 열어주시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당연히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제 저도 사실 채널 돌리다가 우연히 대국민 담화 시작할 때 딱 맞춰서 봤어요. 그 순간부터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계속 몇 분 동안 이거 뭐야 하다가 아무도 상상을 못했던 일이어서. 그러니까요. 이거 정말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 상황이 실제로 우리 서울의 봄 다들 보셨을 텐데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어제는. 자, 하고 보다가 이제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어제 다행히 그 국회의장 그 인터넷 그 유튜브 TV를 통해서 본회의장 쫙 비춰서 보게 됐는데, 자, 과연 150명의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을까? 그게 1차적인 어떤 큰 문제였고, 그 당시에 150명 넘게 들어왔냐고 제가 임미애 의원께 또 카톡도 보내고, 답장도 이렇게 주셨는데, 가장 그 어제 밤의 클라이맥스가 그 국회 표결이었던 것 같아요. 의결. 그 의결할 때 그 상황,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급박했던 불안감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면 중무장한 군인들이 본회의장 쳐들어와서 강압적으로 체포해 갈까봐 국회의원들 상당히 조마조마한 그런 상황이었고, 다행히 의결 성공했습니다. 자, 그 전후 상황 있잖아요. 그걸 좀 좀 생생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표결 전후. 제가 들어갔을 때 그 담을 타넘고 들어가서 한 명이라도, 저희가 일단 150명이 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정문에서부터 본관까지 계속 뛰었거든요. 뛰어서 그 안에서는 어쨌든간 이제 막거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니까 한 20여 분 정도 의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회의를 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앉아서 그때부터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 20명의 의원들이 나누어서 다른 의원들한테 예. 현장에 도착하지 못한 의원들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거기서 실갱이를 벌이지 말고 가능하면 담을 타넘고 들어와라. 그리고 문이 안 열리니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을 선배 의원들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보를 공유하면서 좀 최대한 지금 빨리 들어와라라고 저희가 전화를 계속했고, 그러면서 이제 의원들이 상황 파악이 되니까 이제 속속 들어왔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고 좀 다친 의원들도 있고, 또 임광현 의원은 이제 뭐 손가락 뼈도 부러졌고, 그러니까요. 피 흘리는 의원도 있고 좀 상처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정족수는 120명이 딱 150명이 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근데 원래 150명이 넘지 않았었어요. 저희 민주당이 한 120명 정도였는데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누구요? 김상욱 울산에. 의원. 예. 너무 반갑고 그래서 저희가 막 너무 고맙더라고요. 몇 명 가서 막 악수하고 그러대요, 보니까. 네네. 고맙다. 그러고 조금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소위 친한계 의원들이 그 바깥에 계셨는데, 본회의장 바깥에 계셨는데 저희가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그 자리에 왔다는 거는 이분도 계엄령에 대한 사전 공감대가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 역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그 자리에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지금 대표님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들이다. 이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우리랑 함께 하자. 이 안에 들어오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나? 그러면서 안에 들어와서 같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그 소위 친한계라고 하는 의원 18분 정도가 들어오셔서 저희가 회의를 하기 위한 인원수는 되었는데, 원래 계엄령을 선포하고 나면 대통령은 이걸 가지고 국회에 즉각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보고가 됐습니까? 안 된 됐습니까? 거예요. 안 됐죠. 네네. 보고가 안 되니까 법의 절차에 의하면 하나가 빠진 거예요. 절차상의 하자가 분명히 있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긴급하게 의논을 했고, 보고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적인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저희 야당에서 의안을 접수를 한 거죠. 예. 그 계엄령 해제 촉구 결의안을 의안 접수를 했고, 의안 접수하면서 그것이 상정되고 이렇게 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와중에 그 군부대는 1층을 거쳐서 2층 로비까지 들어왔고,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실인가 거기 창문을 깨고 들어왔고, 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군부대하고 당직자들하고의 마찰 과정에서 막 소화기가 뿌려지고 좀 충돌이 컸거든요. 예. 그거를 저희가 계속 보고를 받는 중인데 이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가 막 심장이 타더라고요. 그런데 의장은 절차에 하자가 생기면 이후에 또 다른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당신도 마음이 급하다. 나는 더하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지킬 거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했고. 그 시간이 한 5분, 10분 됐나요? 그 기다린 시간이? 모르겠어요. 그때는 저도 지켜보면서 굉장히 좀 불안했거든요. 그 시간이 네. 굉장히 길게 느껴졌는데. 그때 느끼는 거는 뭐 5분이 아니고 50분, 1시간 막 그랬던 느낌이어서 이러다가 당장 군부대가 이 총기를 들고서 국회 들어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화장실도 못 가고 언제 표결할지 모르니까 다들 의원들 그 자리에서 기다렸는데 마침 1시 정도 돼서 의안이 상정됐고, 그리고 표결을 했고, 마침 그때 들어온 의원들이 190명으로 만장일치로 표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긴박감은 지금 생각해도 꿈 같아요.
계속 현실에서 벌어진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본회의장 안에 계신 그 시간 내내 굉장한 불안과 공포가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의원들이 그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람이라면 다 느낄 수 있는. 기다리는 동안에 조국 대표한테 가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몸을 잘 관리하셔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 그분도 그러자 서로가 이렇게 좀 상대한테 의지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순간이었고 표결이 끝난 다음에 제가 바깥에 나갔더니 이 문에 그 병력이 못 들어오게 막 소파와 캐비넷과 맞습니다. 이런 것들로 막 바리케이트를 쳐놨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은 실시간으로 다 봤어요. 그 과정들을 인터넷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서. 예. 네. 지금 저 지금 더 소름이 돋고 있거든요. 팔에. 제가 이 정도인데. 그래요. 막 심장이 막 아직도 떨려요. 계속 밤새 지켜보면서 뭐 의결은 됐지만 그 불안감은 계속됐거든요. 이걸 윤 대통령이 과연 이걸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요게 이제 의결을 한 다음에 의장이 그랬어요. 병력을 빼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군부대가 물러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의결된 거를 대통령실로 보냈거든요. 보내고 났는데도 꽤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었던 거예요. 원래 법에 의하면 맞아요. 즉각하게 돼 있잖아요. 네, 즉각 해제하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어떤 반응도 없으니까 그 시간이 한 3시간 넘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3시간 반 정도인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속. 저희가 4시 넘어서 이제 대통령실의 반응을 접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길고 그렇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희가 또다시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리를 뜰 수가 없었던 그렇습니다. 상황인 거죠. 그 의결된 시각이 정확히 1시 1분, 오늘 새벽 1시 1분이었고 맞습니다. 계엄사령부가 공식적으로 해체된 게 새벽 4시 49분이었으니까 이거는 3시간 반 넘도록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이었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 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풀리지 않는 의문이 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을까? 그러니까 어제 10시 반에 있었던 긴급 담화문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유를 밝히긴 했어요. 뭐 단핵 남발하고 종북 반국가 세력 등등 축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유를 들었는데 이걸 동의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저희도 그게 계속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왜? 거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결단을 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면 지금 이제 150분 만에 이게 해제되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더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또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드는 의문이 그겁니다. 시작했으면 왜 이렇게 허술하게 이렇게 어설프게 했을까? 그게 저희도 이제 모이는 사람마다 도대체 왜 그리고 이렇게 결행했으면 이렇게 허술한 계엄령이라는 게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딱히 드러난 이런 것에 정답이 있겠습니까마는 저희가 추측하기에 저는 그렇게 봐요. 오늘 BBC의 기사에 이런 게 나왔어요.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가해진 정치적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전술로 계엄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그렇죠. 이렇게 분석을 해요.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그 명태균 게이트, 그 다음에 그 국감기관에서 나왔던 이 김건희 여사와 둘러싼 여러 가지 비리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자꾸 지지율도 떨어뜨리고, 야당의 공세는 굉장히 집요하고 지속적이고 이러면서 자신의 이런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전술로 군사통치라는 계엄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발표문 내용을 보면
정말로 국회가 혼란을 초래하는 반국가 세력의 집산지라고 봤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인식의 수준이라는 것도 저희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주 그 저열한 인식 수준을 가지고 국회를 대한 거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그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계엄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서 이게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예. 뭐 지금 국무회의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근데 저희한테 들어오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는 실제로 국무회의 소집을 했고 국무회의 한다고 의견을 이제 대통령이 의사를 밝혔는데 예. 계엄에 대한 의사를 밝혔는데 상당수의 국무위원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다 그러거든요. 한덕수 총리도 강하게 반발했다면서요. 네네. 그다음에 최상무 부총리도 경제 망친다.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이거 외교 관계 이거 극단으로 치달아진다. 이러면 안 된다. 국가 위신이 땅에 떨어진다. 네.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밀어붙였다. 네네. 그리고 발표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전도 그렇고 사후도 그렇고 모든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은 지금 나오는 게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걸로 봐서 그 올 여름에 민주당에서 이 충암고등학교 라인으로 이 뭐라 그럴까 보안과 경계 라인들이 짜여지면서 계엄령 얘기가 한때 거론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는 의혹 수준이다. 그런데 그 의혹이 너무 지나치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게 현실이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예.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국회 국방위에서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김인석 의원인가요? 예, 네. 이거 계엄령 얘기가 있다. 당시에 그 김용현 경호처장이었죠. 당시에는 지금은 네, 국방장관. 예, 신원식 장관이었고. 그런 일 절대 없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계엄이냐.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 이걸 이제 주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이 계엄을 건의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한테. 이것도 사실은 글쎄요, 이건 좀 믿기지가 않고 일단은 자, 이 내란죄 얘기가 나오는 게 자, 일단은 어제 국회로 군 병력이 쳐들어온 거는 우리 전 국민이 다 지켜봤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체포하려는 그런 움직임이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지금 뭐 정당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까지 이제 고발을 한 그런 상황이고 네. 긴급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윤 대통령.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일단 계엄법을 위반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입법부에 대한 통제 시도라는 게 이건 명백한 헌법 위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헌법의 경우 국회는 계엄 해제에 대한 권한이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엄 상태에서도 국회는 제 기능이 보장되어야 되는 건데 그게 헌법상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나와 있죠. 국회 기능은 계속 살아 있는 거예요. 계엄이라도.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보통 이제 정치인들을 감금해 두는 거고 이런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계엄군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요. 예. 이거는 계엄을 선포할 수준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계엄이라는 그렇죠. 것은 선포되는 그 기준이 있어요. 전쟁. 그렇죠. 전시, 국가 위기 상황. 사변. 네네.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닌 상황에서도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내란의 의도가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에 준하는 그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라는 것이 그 법 전문가들 그다음에 다수의 이 정치인들 평론가들 이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민주당에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6당이 함께죠. 그래서 오늘 오후 2시 40분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 나오는 거 보니까 김용현 국방장관도 탄핵안 제출했다고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렇죠? 네, 맞죠? 맞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일단은 탄핵 발의를 했고 내일 새벽 그러니까 오늘 밤 0시가 넘어가면 본회의에 보고가 되는 거고 그로부터 24시간 후 그러니까 내일 모레 새벽 0시가 되면 표결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한시라도 빨리 표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회를 비우지 않고 모든 의원들이 그 청내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비상한 각오로 저희가 해야 되는 그 절차들을 지금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예. 앞으로 좀 하셔야 될 일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그 국민의힘 얘기도 잠깐만 좀 여쭤보죠. 어제 그 친윤파로 알려진 그 의원들, 그러니까 네.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에 모였단 말이에요. 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계엄에 대해서, 이 비상계엄령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동의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한테도 굉장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하고의 설전이 고성에 오고 갔다라는 기사가 꽤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거든요. 아, 이번에요? 이번? 네. 이번 일로?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사로 의원들을 모았고요. 그 한동훈 대표는 국회로 의원들을 소집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결국 이 국회로 온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를 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서로 얘기해서 다수의 의원들이 국회 들어오긴 했나 봐요. 네. 그런데 이분들의 상당수가 표결장에 오지 않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기자가 했을 때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추경호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당시 표결에 국회에 있으면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취한 계엄령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나중에 국민들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아닌 당사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 소집한 건 이건 계엄 그리고 내란에까지 동조하는 거죠, 그거는. 네, 이렇게 보고 계시고. 자, 일단은, 이번 이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통과할 건 뭐 거의 분명해 보이고, 3분의 2를 넘길 것이냐. 여기도 현재로서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어제 표결 참여한 18명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그럼. 그거는 또 모르겠어요. 또 몰라요? 아직도 모르나요? 네. 이거 가능한 거 아닌가요? 가능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예. 그 계엄은 아니다. 지금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21세기 무슨 계엄이냐라는 것에 동의해서 표결해준 의원들이 그 18분이었던 거고. 예. 그런데 탄핵까지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에서 지금 나온 입장은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탈당 얘기할 때입니까? 지금 나라가 이런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의 대응책으로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탈당해라. 아니 탈당하면 대통령을 만든 국민의힘의 이 원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선 긋는다고 해서 선이 그어지는 것도 아닌데 탈당으로 이 모든 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게 마치 국민의힘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손 털어버리려고 하는 태도는 그거는 국민들이 전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표결에 참여했던 18분의 의원들은 정말로 구국의 심정으로 탄핵안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리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건 정말 길이길이 10년, 20년, 100년, 200년 앞으로 역사책에 남을 그런 역사의 지금 중심에 있는데 어쨌든 일이 좀 잘 처리가 되고 국민들께 좀 안정감을 좀 이렇게 좀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오늘 준비한 내용 10분의 1도 못했는데 오늘 긴급 편성을 했는데요. 내일 또 원래 주간 시간이 있으니까 또 오늘부터 내일까지 또 여러 가지 일이 또 벌어질 것 같은데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문지은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일을 할 수 있어도 사회에 나아갈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여정에 함께하는 위드 슬로우 스타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더 많은 첫걸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출발을 응원해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37분 33초 지나고 있네요.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자, 1부에서 임미애 의원과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평론가의 시선으로 좀 이 사건 들여다보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논란 가슴은 좀 쓸어 내리셨습니까? 지금 어떠세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통과되면서 국무회의에서 받아들여서 비상계엄은 끝났지만 제 심장은, 제 마음은 여전히 비상입니다. 모든 국민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좀 본질적으로 지금 비상계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비상계엄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개념인지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건 군사계엄입니다. 군사계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번 비상계엄 전에 있었던 계엄 선포가 45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1979년도에 군사정권이 있었던 그 당시에 군사계엄입니다. 그러니까 12.12 사태가 있었고 12.6 사태가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 전체가 엄혹한 시기, 전시, 사변 또는 치안이 불안해서 이에 준하는 국가 위기 상태, 위기 상황이 바로 비상계엄입니다. 그러니까 군이 행정사법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재판은 어디서? 군사법원에서. 행정사무관장은 어디서? 군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계엄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지금은 해제가 됐지만, 그래서 계엄 포고령이 내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에 대한민국 12월 3일에 내려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도 다 이건 무슨 일이냐, 심지어는 가짜뉴스겠지, 이건 뭐야, 그냥 누가 만우절인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또 그것이 더 이상 전개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런 엄혹한 시기가 아닌데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수용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 77조에 의해서 내려졌던 이 비상계엄령이 헌법 89조로 옮겨가면서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이 해제 요구를 의결이 되면서
해제가 완료가 계엄이 완료가 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 계엄 상황이 바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렇습니다. 겁니다. 뭐 그때 거의 다 장태환 보셨으니까. 수경사령관이 이 경황대 보고 그 말에 가만히 있으라 그래 내가 지금 총 들고 왔단 말이야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벌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국회에서 만에 하나 이 공수특전단의 총성이 여의도에 울려 퍼졌더라면 대한민국은 끔찍합니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니 다들 보셨을 텐데 헬기가 떠다녔잖아요. 네? 그렇죠. 국회의사당 상고에. 그리고 뭐 장갑차도 시내에 들어왔다면서요. 그리고 또 군병력들 완전 무장해서 들어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의 봄 영화는 본 거 있죠. 총성 울리면 어떡하나, 인명피해 있으면 어떡하나. 정말 전 국민의 가슴 졸이면서 밤을 새셨을 텐데 인명피해 없다는 거 하나는 참 정말 다행이고. 네. 그리고 자 이거 아까 임미애 의원도 답을 못 찾았던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왜 선포를 했을까? 그 배경은 무엇일까? 좀 분석 좀 해보셨나요? 저는 다 사족 빼버릴게요. 예. 저는 그냥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즉흥적 벼랑 끝 승부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흥적 벼랑 끝 승부수.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뭐냐? 그런 차원이 아닐 것이다. 몰릴 대로 몰려가고 있는 대통령 자신. 왜냐하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있죠. 또 명태균 관련된 논란과 억측은 윤석열 대통령은 손절하고 싶지만 손절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야권 국회 상황을 보면은 이 예산까지도 협조를 못 받는 상황이죠. 또 감사원장 탄핵 소추가 거의 발동 통과 직전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상황 여기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트럼프 당선인의 외생 변수 트럼프 리스크 거기다가 경제까지 점차 악화되면서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내년 우리 성장률이 1%대라는 것.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낮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인 일정을 소화를 했어요. 공주에 가서 전통시장에서 DJ 윤 역할도 했거든요. 요즘 전통시장 가면은 이런 홍보 활동을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그러니까 일정을 다 소화해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녁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다는 것은 뭔가 이것을 잔뜩 준비하고 심지어는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과 충분히 논의했다라고 하는 흔적은 정황은 그 어디에도 없단 말이거든요. 심의 과정은 거쳤지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집중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즉흥적 그리고 벼랑 끝 승부수였다.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붙이면은 여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국회에서 해제될 것을 몰랐느냐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의 협조를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 속에서 대통령이 반전승부수를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것은 차라리 야당에서 이렇게 이 탄핵을 시도한다면 또 설사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탄핵 소추가 통과가 되더라도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가서는 이걸로 대통령을 탄핵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인용되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 6명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다시 반전을 하면서 오히려 좀 역전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판단과 분석 외에는 저로서는 다른 분석을 할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어제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는 통과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는데 여기 최후의 보루 6명이 있지 않느냐. 6명 중에 내 편 1명은 있지 않겠냐 최소한. 이걸 믿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또 뭘 여쭤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지금 한국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종의 대잡이죠. 박근혜 대통령 때의 이 탄핵 소추가 그때도 국회에서 가결됐던 시점이 12월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은 이게 비슷해지는데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그렇다면
A와 B입니다. A는 탄핵 소추에 동참을 하느냐.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건 한동훈 대표로서도 대통령에게 지금 탈당 요구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한 결별이고 그러면 그건 분당입니다. 마치 2016년, 17년의 국면처럼 제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선뜻 탄핵 열차에 올라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똑같이 보시네. 예. 왜냐하면은 한동훈 대표가 탄핵 열차에 올라탔을 때 한동훈 대표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어지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을 완전히 장악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면에서의 이런 대선이 되면은 이건 민주당에 또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또 분석적으로도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마치 이건 많은 분들이 그런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저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 드린 말씀은 제2의 유승민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 전개는 그 양상은 한동훈 대표가 바라는 방향은 아닐 걸로 보입니다. 글쎄요. 국민 눈높이를 그렇게 강조하는 한동훈 대표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까지 대통령 탄핵안에 동참을 안 한다? 이거는 더 자해 행위 아닐까요? 이거는 더 국민들이 본인에게 훨씬 더 불리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허잉크 말씀대로 첫 번째 이런 국면에서 마저 주판화를 튕기는 한동훈 대표의 모습, 물론 그건 한동훈 대표로서도 원치 않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본인이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이에 학습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지난 대선 과정, 2017년 대선 과정을 보더라도 결국 그 탄핵의 부담으로부터 남아있는 정치인들이 벗어나기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걸 자체가 지금 한동훈 대표로서도 판단이 안 쓸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한동훈 대표와 함께 이번에 본회의장에 있으면서 계엄 해제에 찬성표를 던졌던 18명 중에 다수가 또 비례대표예요. 예, 그렇죠. 친한계. 그러니까 이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한 60여 명, 70여 명이 한동훈 대표와 함께 했다. 이건 다른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바른미래당보다도 더 큰 정치 세력화. 그러니까 108명의 국회의원 중에 거의 70에서 80%, 70, 80명이 한동훈 대표와 함께 가는 운명 공동체로 선택을 해준다면 한동훈 대표도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한동훈 대표도 탄핵 국면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조금 생각이 반대여서 만약에 이 탄핵안에 반대를 한다면 다음 대선에서는 글쎄요. 그러니까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면 바로 다음 대선에서 힘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탄핵안을 통과를 안 시킨다면 반대를 한다면 저는 영원히 대통령 될 꿈은 못 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니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가느냐 고위험의 고보상을 높은 보상을 정치적으로 나중에라도 얻기를 원하는 선택을 할 거냐인데 참 그런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 이거 여쭤보기 전에 지금 왜 계속 내란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미 고발장을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란죄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얘기가 많더라고요. 우리 배종찬 소장님 내란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내란죄 여부는 이건 왜냐하면 제가 이걸 이렇다 저렇다 피하는 건 아니고요. 만에 하나 이제 이 군이 투입이 됐습니다. 계엄군이죠. 계엄군이 총기 발사를 했다 그러면 저는 거의 내란죄에 매우 가까워졌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것은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지만 법리적으로도 그런 상황까지로 갈 만한 정도의 비상 상황에 근접했다고도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일게요. 남는 거는 이제 그러면은
계엄 선포의 계엄 선포 내용의 위법성과 두 번째로는 이제 절차의 위법성인데 절차적으로는 이제 짧게 설명드릴게요. 국무회의를 심의든 의결이든 나중에 계엄 해제에 대한 의결이든 다 거쳤습니다. 이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계엄 선포 내용의 위법성인데 이 부분이 이제 저는 조명을 받을 것 같아요. 왜? 야권 그리고 국회의 이 세력을 반국가 세력일 뿐만 아니라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친북, 종북 세력으로 봤단 말이에요. 예, 종북, 반국가 세력.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을 내란 핵책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판사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이 또는 현직 판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중대 하자가 있다는 이 비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내란죄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위헌 여부가 다투어진다면 가장 존명받을 부분은 이 야권의 국회의원들, 헌법기관을 내란 핵책으로 친북, 종북 세력화 규정하는 것. 이 부분이 가장 법적으로 다투게 될 핵심 사안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예,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오늘 말씀 꼭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30초 정도만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사실 짧게 미국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백악관에서 나온 성명입니다. 정말 안도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붙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나온 게 설명이 대단합니다. 정리할게요. 코리아, 한국은 아무 사태도 벌어지지 않았다. 아무 병구가 없었다. 왜? 한국은 고도의 문명국이고 디모크라시,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